안녕하세요. 사실관계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장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월러이사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월러이사가 아마 작년 블라디 퇴임하고 나서는 아마 제일 이 말에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스피커의 입에서 이어 오퍼레이션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엄청 크리티컬한 요소기 때문에 어떤 로직으로 그거를 왜 하려고 하고 언제쯤 여거티가 발생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우선 양적 완화 이전부터 가가지고 양적 완화 08년도에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서 또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양적 완화 이전에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단촐해요. 보면은 우선 화폐는 일단 부채죠.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 그 종이 자체는 사실 어 은행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발급한 은행 채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은행권 자체가 이제 통용되는 화폐처럼 되면서 요렇게 된 건데,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요 화폐는 부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본원 통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요 본원 통화를 찍어내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이 담보로 잡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초단기 국채를 요렇게 자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발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알아보려고 엄청 무슨 뭐 은행법 막 이런 거 막 찾아봤었는데, 거기 보면 요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요게 핑크 노트와 그린 노트의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핑크 노트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그린 노트는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은행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를 담보로 잡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의 대부분을 국채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담보물로서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들이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그런 은행 대출들이 이쪽에 잡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할인 창구는 뭐 유사시에는 활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는 뭐 자산군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언제든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08년도 이전에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 이거 제할인 창구 이용하면은 쟤네 지금 은행 좀 자금 흐름이 되게 안 좋아라는 그런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주는 낙인 효과. 쟤네 되게 상황 안 좋구만 하는 그 효과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자본이 뭐 잡혀 있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이 그냥 국채랑 그냥 화폐 요 정도가 그냥 밸런스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에는 우선 뭐 자본 쪽에는 당연히 예치금, 그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증권들, 국채가 많았겠죠. 국채, 뭐 다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MBS도 있고 뭐 회사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국채를 잡아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 중앙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은 지급준비금 있었고, 그다음에 시중 그냥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받은 예금, 그다음에 은행채를 발행해서 이 지급준비금을 마련했을 테니까 은행채가 부채 쪽에 잡혀 있고, 연준한테 혹시라도 뭐 콜금리로 제출받은 거 있으면은 그런 연준 차입금이 있을 거고 요랬는데, 보시면 08년도 양적 완화 이전에는 이게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들고 온 거예요. 08년도 이전에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끽 해봐야
한 300억? 300억 미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급준비금 얼마예요? 3조죠, 3조. 300억하고 3조. 몇 배야? 3천억도 아니에요. 3조예요. 10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지급준비금이. 08년도부터 24년, 16년 만에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풍부하게 되었냐? 그게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된 건데, 그 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문제가 됐을 때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급준비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현찰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들고 있던 국채를 매입하고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현금을 준 거죠. 그게 이제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면서 시중에다가 시중은행들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급준비금 자체가 이렇게까지 치솟게 되는 효과가 발생돼서 08년도 이전부터 이후부터는 사실상 지급준비금이 매우 풍부한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08년도 이전에는 막 돈 조금만 없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연준한테 가가지고 막 돈 빌려야 되고 시장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08년도 이후부터는 확실히 그러니까 시장에 돌고 있는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중앙은행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요거를 네, 보시면 양적 완화가 진행됐을 때 어떻게 되었냐 보시면 요 당시에 터졌던 이유, 08년도에 터졌던 이유가 모기지 쪽에서 터졌죠. 뭐 이렇게 다른 뭐 증권, 어떤 회사, 뭐 실물 경제 어떤 그런 곳에서 빠그라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직 이 부동산 시장이 빠그라지면서 발생된 경기 침체다 보니 그 부동산 쪽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모기지금리를 어쩔 수 없이 끌어내렸어야 됐고 해서 양적 완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로직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단기 금리를 내리다 내리다 못해서 장기 금리까지 손대려고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08년도에 터졌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한 게 있지만 08년도의 문제 자체가 촉매가 됐던 게 부동산 시장이었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끌어내려야 됐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매입했던 국채 같은 경우에도 장기 국채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MBS를 많이 매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08년도 이전에는 뭐 단순히 통화 정책을 수립한다던가 뭐 어느 정도의 공개 시장 조작 공개적으로 뭐 국채를 조금 매입했다, 팔았다, 매입했다, 팔았다 하는 그 정도의 개입만 하는 정도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08년도 이후부터는 최종 대부자 역할, 야, 내가 돈 빌려줄게. 너네들끼리 돈 빌리고 해가지고 못 갖고 하면 좀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서 돈을 가져가고 나는 조금 대신에 늦게 받을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08년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 당시에 08년도 이후부터 중앙은행은 장기 국채 위주로 많이 샀고 그다음에 이제 MBS 위주로 산 거예요. 보시면 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08년도 이후에 평 기존에는 국채 위주로만 연준의 밸런스 시트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08년도 이후부터는 보시면 초록색이 MBS예요. 파란색이 국채고. 그래서 이런 거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들고 있던 국채보다도 사실상 MBS가 더 매입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08년도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면서 촉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MBS를 많이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근데 MBS가 아무래도 장기 금리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국채 MBS를 매입하다 보니 장기 금리가 쭉 내려온 거죠. 또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렸던 거고, 요게 보시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체대조표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됐는데 장기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 그러니까 은행의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한 거죠, 시장에서. 요 당시에는 뭐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입찰 자체에 참가하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인데 그쪽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중 은행들의 국채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장 자체에서 그냥 국채를 냅다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매입하고
여기 들어왔죠, 지금. 장기국채랑 MBS가 이렇게 들어왔고,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는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은 늘어났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국채가 늘어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가,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국채가 지급준비금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게 교과서에 나오는 양적 완화입니다. 요렇게만 대차대조표가 변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뭔가 그냥 국민으로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딱히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은행들의 국채만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본원 통화를 요렇게만, 지금 제가 드린 설명만 가지고는 사실상 본원 통화 발행 없이 그냥 중앙은행도 결국에 은행처럼 이런 신용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에다가 장부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100 적고 장기국채 플러스 뭐야 들고 온 거죠. 100만큼 들고 온 거고. 요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진 않죠. 왜냐? 애초에 중앙은행이 뭐 1,000억 달러씩 매달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이 국채 가격이 그냥 그대로였겠어요? 엄청 올랐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금리가 내려갔다고. 금리가 내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의 국채, 야, 이거 어디다가 팔아가지고 현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단순히 중앙은행이 와가지고, 아, 나 어디다 국채를 팔 곳이 없었는데 중앙은행이 사줘. 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산 것처럼 교과서에는 적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이 어디 특정 누군가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떤 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못된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이 국가는 국민들의 국가인데, 그 국가의 아주 중요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 페드가 어떤 특정 자산군을 매입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꽂아준다? 이게 사실상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든 국민이 들고 일어났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려해서 그런 건지,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양적 완화 설명하는 것 보면은 딱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시중은행들에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 들고 있던 국채를 매입하고 이렇게 지급준비금을 해준 거야. 뭐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중앙은행이 나서서 어떤 국채를, 누군가의 자산을 매입해 줬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사실상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로직을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중앙은행이 냅다 뭐 갑자기 뭐 MBS를 뭐 매입을 한다. 그럼 이 자산군 국민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사실상. 누군가의 자산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줘버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양적 완화를 제가 이제 도식화한 건데, 보면은 이제 밸런스 시트 어떻게 변하면은, 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연준이랑 은행의 대차대조권 갖다 놓고 보면은, 야, 그냥 우리가 국채 매입하고 은행한테 그냥 지급준비금 넣어준 거야. 은행 입장에서도 국채 팔고 지급준비금 늘어난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1단계. 여기 표시한 곳이 1단계. 요게 중앙은행에서 설명하는 양적 완화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요렇게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비싼 값에 현재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연준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은 앉은 자리에서 단순히 지급준비금만 그냥 이렇게 태환이 된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한 차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돈 남으면 또 뭐 할 거야? 지급준비금 있으면은 또 국채 사러 가는 거지 뭐. 요 1단계가 여기서 끝나고, 사실상
2단계까지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돈으로 결국엔 가지고 다시 재무부에 국채를 매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국채로 다시 쌓아놓겠죠. 너무 좋아. 그냥 어차피 다음 달에도 연준이 1,000억 달러씩 국채를 사주고 1,500달러씩 국채를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채를 매입하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아. 어차피 연준이 앞으로도 1년 내내 그냥 무제한 매입을 해준단 말이야. 그럼 재무부가 발행할 때마다 냅다 다 사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약간 로직이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재무부가 그냥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그 국채를 연준이 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요거 뽀찌 은행이 수익률 마진 챙기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요게 08년 때부터 있다 보니 은행들이 사실상 본인들의 자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많이 났어. 그냥 돈 자체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08년 이전에는 연준한테 기대는 게 엄청 컸다고 하면 그리고 연준이 하는 통화 정책이 엄청 잘 먹혔었는데 08년도 이후부터 양적 완화 이후 11년도까지 양적 완화를 했죠. 08년도부터. 11년도 이후부터는 사실상 은행이 단순히 국채를 이렇게 교환해 준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으로 교환해 준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된 수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본인 자금들 가지고도 다 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JP 모건이 뭐 솔직히 돈이 필요할 뭐가 있겠어요? 본인 자본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JP 모건 지금 들어가 보면은 세이빙 레이트 예금금리가 얼마 안 돼요. 돈이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돈이 굳이 예금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연말에 가면은 연말 예금 특판 이런 거 나오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거 현금 보유하려고. 현금 보유하려고 여러분 돈 차입하려고 그런 특판 하는 거거든요. 요게 원래 약간 정상적인 거예요. 시중의 은행들이 국민들의 돈을 이렇게 땡겨가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요렇게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적 완화라는 거를 도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들이 약간 돈이 궁핍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국채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인해서 은행들의 자본 규모가 애초에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여기 지급준비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초과 지급준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애초에 0%로 내려가면서 사실상 모든 지급준비금은 초과 지급준비금이 돼버렸어요. 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지급준비금을 0으로 내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지급준비금은 사실상 다 예, 굳이 예치시켜도 되지 않는 돈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적 완화는 명목상으로는 은행들한테 뭔가 유동성, 위기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줬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뽀찌가 많이 남았고 재무부는 그때 냅다 이제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써야 되니까 또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재무부는 또 냅다 국채 미친 듯이 발행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은행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수료를 챙긴 건데 멀리서 보면은 재무부랑 연준이랑 쿵짝쿵짝해서 연준이 돈 찍어서 재무부한테 그냥 냅다 공급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그냥 대놓고 야 재무부가 그냥 국채 발행하고 연준이 다 매입해. 요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국제상으로 봤을 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시니어리즈 효과를 그냥 냅다 미국 정부가 취한다는 느낌밖에 못 주기 때문에 달러의 뭔가 패권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는 아니야 요렇게 돼서 한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시니어리티 효과 보려고 달러 그 30센트 주고선 100달러짜리 찍어내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로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무조건 달러 패권이 이렇게 박살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은행을 끼고 이런 걸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22년도에도 20년도에도 이제 코로나 때 다 요렇게 요런 로직으로 움직였던 거고 그 당시에도 뭐 당연히 은행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보유하고 있던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이라는 게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어떤 특정 자산 누군가에게 돈이 되는 그것만 매입하고 있어. 좀 그랬죠.
그래서 08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설령 막 뭐 정부가 뭐 GDP 대비 부채 규모가 뭐 130%니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원래 여기 보시면은 중앙은행이 애초에 보유하고 있는 이 재무부의 국채, 그러니까 재무부의 부채 중에서 발행한 국채 중에서 이미 중앙은행이 한 20% 정도를 보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재무부가 설령 그 20%에 대해서 채권 이자를 지급을 해서 연준한테 넘어가더라도 연준은 거기서 발생된 이자 수익에서 연준 운용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총 수익금을 다시 재무부로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은 평소에는 이게 재무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긁어온 건데 올해 1월에 올라온 그 아티클이에요. 보면 뭐 당연히 수익이 나죠. 보면은 거의 뭐 1,000억 달러씩 수익이 났었네요. 쭉 수익이어서 요 돈이 사실상 다시 재무부로 들어옵니다. 뭐 되게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얘네들이 어차피 이렇게 돌아오니까 요게 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봐봐요. 연준이 국채를 막 사고 재무부가 막 발행을 해요. 근데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귀속시키니까 다시. 응? 그래서 이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무부가 막 찍고 연준이 사고 하면은 얘네들이 채무 관계를 형성하면은 요거는 사실상 그냥 그 시녀리즈를 보려고 냅다 그냥 화폐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런 이 뒷배경에 요런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 2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기준금리 0%일 때 아까 제가 이 장기국채랑 MBS 국채 많이 샀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기준금리도 0%, 장기금리도 이때 한 2%밖에 안 됐을 거예요. 2%. 2%도 안 됐어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런 국채들을 막 매입을 했어. 근데 이때 08이니까 지금 24년도 꼴랑 16년 흘렀어요. 요 당시에 매입했던 장기국채가 막 20년물, 30년물 이런 거는 아직도 만기가 남아서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만기가 뭐 4년 남은 뭐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겠죠. 14년 남은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20년도 이전에는 장기국채 2%짜리, 뭐 MBS 끽해서 뭐 높게 준다고 해도 5%짜리. 이거는 액면 쿠폰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이자에다가 심지어 요 당시에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뭐 초과 지급준비금한테는 뭐 0.25 뭐 줬다고 하는데 누가 뭐하러 초과 법정 지급준비금 이상 넣겠어요. 이자도 꼴랑 요거밖에 안 주는데. 그러니까 거의 없었다고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던 건데 왜냐하면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많지 뭐 은행들이 가끔씩 빌려가는 그 뭐 이 전화 한 통으로 하는 뭐 그 콜금리로 빌려가는 은행 대출 뭐 재할인 창구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은 계속 발생이 되고 부채 쪽에서 나가는 비용은 부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폐인데 화폐는 이자 지급이 안 되죠.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화폐도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입니다. 근데 그 은행권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로 잡혀 있는 국채에는 이자가 있는데 화폐에는 이자가 없다 보니까 이자는 그러니까 비용은 별로 없고 수익만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됐던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0%일 때는 너무 좋았어. 계속 수익이 잘 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5.5%까지 왔죠 지금. 해서 내가 들고 있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은 이 쿠폰 금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냥 2%. 내 수익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비용. 비용은 이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초과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5.4%의 이자가 나가야 되고 영내포는 5.3%의 이자가 나가야 되죠. 영내포는 이제 뭐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초과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3조 가까이 되죠. 어디 있어? 네, 3조가 넘죠. 3조 가까이 되는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 5.4%로 계속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손실이 발생되면서 지금 보시면 손실이 발생됐죠. 이러면 요 앞에서 말한 로직이 성립이 안 되죠, 지금.
이 수익이 와야 되는데 이 끊겼어 이제. 없어 없어. 이제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재무부도 공짜로 잘 돈을 갖다 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채권 이자는 지급이 계속 되고 있어. 예전에는 채권 이자 지급이 됐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손실이 나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자 지급했다가 공짜로 잘 이 로직으로 잘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었죠. 이 천억 달러씩 계속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 지급을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예치시켜 놨던 은행한테 또다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이자 지급을 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익으로 이자로 시중은행 쪽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하를 어거지로 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요 느낌 저만 받는 거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월러 이사도 그렇고 뭐 재무부나 이런 데서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되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서 안 달란 것처럼 해요. 왜?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 연준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온 거예요. 봅시다. 연준의 이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적자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기 지금 원래 5.5% 지금 돼 있죠? 조금 봅시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려가겠죠? 금리 인하 뭐 3% 했다 치면 3%. 얘는 뭐 요즘 얼마야? 있지도 않으니까 여기를 제가 시킵시다.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고 치면 5점 몇 프로씩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거를 이제 오른쪽에 비용 항목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자 비용 감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연준이랑 재무부랑 둘 다 지금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 로직이 지금 안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연준이랑 재무부랑 둘 다 일단 이 적자를 개선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인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해서 비용을 줄여서 적자를 개선한다. 두 번째 대차대조표 축소. 큐티는 아마 계속해서 할 거예요. 뭐 로건이 나와가지고 대차대조표 축소 좀 뭐 감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좀 테이퍼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최종적인 목표는 이 적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줄이는 거야, 둘 다. 이거는. 대차대조 축소는 여기가 뭐 1,000억이고 현실적인 걸로 합시다. 여기가 뭐 7조, 여기도 7조. 7조에 대해서 이자 들어오는 거는 꼴랑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7조에 대해서 이자 지급되는 거를 그러니까 7조가 5조가 되면은 그만큼 양쪽 다 이자가 줄겠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자는 어차피 재무부한테 들락날락하는 그냥 겉보기 이자란 말이에요. 해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 자체를 축소시키면은 이 손실 나는 규모 자체가 줄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적자를 좀 개선할 수 있고 지급 준비율을 요거 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에요. 여기는 다 적어 놓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연준 의장이면 어떻게 하면 좀 이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까? 요런 거. 이거 제 의견입니다. 이 뭐 어디서 뭐 보고 그럴 것도 없어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릴 게 있나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개선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합니다. 지금 0%죠. 초과 지급 준비금에다가만 이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지급 준비율 자체를 인상시켜 버리면은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잡히는 애들이 줄어들겠죠. 어떤 이거는 괜찮지 않나? 근데 이러면 은행 단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너네 어거지로 잡아놓으라고 하면은 물론 여유가 있는 애들은 지금 저기다가 굳이 넣어도 되지 않는 돈을 예치시켜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애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요런 방법도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원래이사가 얘기했던 여고티 같은 경우에도 여고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오늘 했던 요런 대차대조표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사전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장기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고티는 매우 안 좋은 악재예요. 그래서 요게 언제쯤 실행되는지에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래포 한도. 근데 영래포는 애초에 뭐 다 방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봐야 이제 뭐 천억도 안 남았죠. 아, 6천 원 남았네? 뭐 얼마 남았지 내가 까먹었네. 근데 거의 이제 뭐 다 소진돼가지고 다 시장으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양적 완화 관련돼서 왜 QT는 진행해야 되는지, 금리는 왜 인하하려고 최근에 나와서 계속 다들 그렇게 어거지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3점 몇 프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로직을 알려면은 요 적자 밸런스 시시 왜 발생이 되었고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고티 관련돼 가지고 꼭 장기 투자, 장기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봐야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빠잉.